재화야, 우리 보고 집에서 나가래. 계약이 다 무효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달수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걸요. 근저당과 채무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신탁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그렇게 신축 오피스텔 입주의 꿈은 2달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세 사기가 뉴스를 도배하던 해였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도, 어디서나 전세 사기 얘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이사한다는 전화를 받은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증평에 괜찮은 오피스텔 봤다는데 새 건물이래. 방도 2개고.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많잖아요. 함부로 계약하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우리는 월세로 할 건데 뭐, 전세 사기야, 전세 사기지.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월세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충북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 관리팀 과장 10년 차. 건물 짓는 사람이 집 하나 못 고르겠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번듯했습니다. 1층 로비에 무인 택배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새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기는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어떠냐? 괜찮지? 아버지는 흐뭇하게 물으셨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등기부등본 뽑아볼게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근저당 없음, 압류 없음, 가처분 없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중간 어딘가에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신탁? 이게 뭐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은 오피스텔 1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오달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 배가 약간 나온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거요. 신탁회사가 이 건물 관리를 맡은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니까 임대업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계약은 신탁회사랑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임대업체랑 하시면 됩니다. 신탁회사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고 임대는 임대업체가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물에서 저 통해서 계약한 분이 15가구가 넘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넘어갈까?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안전하다고 하잖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못한 것.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하기가 창피했던 것.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습관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는 게 나중에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약일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3만 원, 2년 계약.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 모은 노후자금으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도장을 찍기 전에 손을 한번 닦았습니다. 괜히 그 장면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사다.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된다. 재호, 네가 직접 봐줬으니까 걱정 없지.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열쇠를 건네받는 날 아버지 얼굴이 환했습니다. 새집 냄새가 나는 복도에서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햇볕이 잘 든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짐 정리를 도와드리고 저녁을 먹은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졸았습니다.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에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전화가 온 건 2달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전화를 먼저 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호야.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집에서 나가래. 뭐라고? 나가라고?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가래. 그 5글자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짧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신탁회사에서 공문이 왔다. 우리 계약이 무효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가슴 한가운데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덮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반차를 쓰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신탁 부동산 임대차 무효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사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업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직접 챙겼잖아. 등기부등본도 내가 받고 신탁도 내가 물었고. 그런데 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끊는데 매표 직원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였습니다. 신탁회사 로고가 위에 박혀 있고 아래는 깨알 같은 법률 문구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조항이었습니다. 재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보증금은? 잠깐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임대업체한테 연락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임대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등이 2번 갔습니다. 3번, 4번. 끊겼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신호등도 없이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서서 5번을 더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오달수실한테 가볼게요. 중개사 사무실로. 그래. 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공장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중개사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임시 휴무.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아무렇게나, 급하게 쓴. 도망간 건가? 알고 있었는 건가? 처음부터? 복도에 서서 임대업체 번호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손에 똑같은 A4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탁회사 로고가 위에 박힌 그 종이였습니다. 혹시 임대계약 무효 통보 받으셨어요?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도에서 같은 종이를 들고 있는 낯선 얼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달수 씨는 같은 건물에서 이미 2번이나 똑같은 피해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께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 몰랐다고 했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고 나서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여성의 이름은 이순희 씨였습니다. 56살, 혼자 사는 분이었죠. 손에 들린 공문이 저와 똑같았고 표정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아직 모르는 알구였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받았어요. 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고 임대업체는 번호가 없어졌고 제가 언제부터 입주하셨냐고 묻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는 넉 달 됐어요. 보증금 2,500만 원인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층도 돌아봤습니다. 3층, 4층, 5층. 복도를 걸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온 분마다 손에 같은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고 있었고 어떤 분은 문을 열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라고 말하고 나서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인된 것만 6가구였습니다. 보증금을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거다. 부모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펴고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2분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재호야,
우리 보증금 3천만 원, 그거 날라가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거 아닙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야. 있겠지.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채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재호야,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위로받으면 안 되는 순간에 위로를 받으면 더 무너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댁 거실 바닥에 앉아서 새벽 2시까지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임대차 계약 무효, 세입자 보호, 공인중개서 책임. 찾으면 찾을수록 벽이 나왔습니다. 신탁부동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건물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동안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업체가 아무리 계약서를 써줘도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 앞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집 세입자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냈지만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업체가 잠적했으니 돌려받을 상대도 없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법이 그걸 그냥 두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25조를 찾았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중개사는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오달수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그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달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안전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반, 거실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한다. 오달수를 다시 찾아간다.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덤벼.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다음 날 아침 8시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 오달수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그분 아드님이시죠?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임대업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라서요. 저도 문제가 될 줄은.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5조에 설명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신탁이 더 안전하다고만 하셨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눈을 피하지 마. 내 눈 똑바로 봐. 오달수는 끝까지 피하더군요.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제가 말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오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피를 따르는 척하며 등을 졸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뒤에서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걸 결정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협박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다. 근데 저 사람 눈에는 협박으로 보이겠지. 그래도 괜찮다. 오달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바닥을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제 능력 안에서. 얼마를 생각하시냐는 제 질문에 그는 500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500. 3천만 원 중에 500.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얼마짜리로 보는 건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뒷목이 뜨거웠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오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상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들어줬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녹음 파일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이 있다는 건 의미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과실소송은 쉽지 않아요. 설명 의무 위반을 증명하려면 단순히 설명을 안 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 설명 부재가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에서 신탁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증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관행이었다고, 선의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소송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시간도 최소 1년에서 2년은 잡으셔야 해요. 1년, 2년. 그 사이에 부모님은 어디서 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다. 쉽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저녁 피해자 6가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부모님 댁 거실에 둘러앉아서 각자 받은 공문을 테이블에 펼쳐놨습니다. 6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보증금을 합산하니 1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고 그 뒤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70대 노부부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저쪽은 전문가들일 텐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법이라곤 평생 접해본 적 없는 얼굴들. 지쳐있고 겁먹어있고 화가 나 있는 얼굴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겁났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입니다. 싸워볼 수 있어요. 다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할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잃었는데. 이미 다 잃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씩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6가구가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법도 몰랐고 돈도 없었고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잃은 사람들에게는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달수 씨가 그날 합의 자리에서 건넨 500만 원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를 잠재우려는 계산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계산이 거의 맞을 뻔했다는 걸요. 6가구가 함께 싸우기로 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댁 거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고 아침 일찍 충북지방 변호사회 법률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번호표는 17번이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열자 회사 카톡이 쏟아졌지만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입니다. 부모님이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셨는데 신탁회서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같은 건물 피해자가 6가구, 총 1억 8,400만 원 규모입니다.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임대업체는요? 연락 두절입니다. 잠적한 것 같아요. 중개사는요? 만나봤는데 관행이었다고만 합니다. 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요? 그건 중개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넘기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1차 책임은 잠적한 임대업체에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주의의무 위반인데 법원에서는 보통 중개사 과실을 30%에서 50% 사이로 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면 많아야 1,5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야기고요. 1,500만 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법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돈은 그 절반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제 질문에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못 받습니다. 임대업체 재산이 없으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2년을 싸워야 한다니 그 돈에서 변호사 비용 떼고 나면 부모님 손에 쥐어지는 건 1,000만 원 남짓일 겁니다. 차라리 오달수가 제안한 500만 원을 받고 끝내는 게 현명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비겁한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이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만나봤는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이순희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래요.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이럴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또 만들 거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 평생 모은 돈을 앗아간 자들에게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퇴근 후에는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관련 판례를 뒤졌습니다. 중개사가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중개사의 과실을 60%까지 인정한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오달수는 우리에게 신탁 원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오달수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 좀 해보셨어요? 1,00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맞춰볼게요. 대신 피해자분들 다 같이 합의서 써주는 조건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뵙죠. 신탁원부 설명 안 하신 거 녹음 파일이랑 같이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달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빡빡해요. 나도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소송 가면 변호사비만 더 들어요. 선생님은 먹고 살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그 돈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지면 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나? 그날 밤 늦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재호야, 어떻게 됐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네, 진행 중이에요. 저쪽에서 변호사 세웠어요. 변호사를 세웠어? 그럼 우리는?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놨으니까 조만간 연결될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네가 힘들지?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어서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3시간 밀렸고 내일 현장 회의가 아침 7시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1억 8,400만 원, 1,500만 원, 1년, 2년, 3년. 숫자가 사람을 먹는다. 이러다 내가 먼저 무너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순희 씨였습니다. 저 오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어요. 국토교통부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쪽 다요. 저 혼자서 한 거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혼자서 어떻게 알아서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 뭉클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법은 우리 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오달수 씨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중개사 사무실에서 봤을 때의 눈, 악수를 청하던 그 부드러운 손, 그리고 법정 피고인석에서 제 쪽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던 그 눈. 사람이 거짓말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확정된 뒤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청주 시내 공단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무실 안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앞에 펼쳐놓고 저를 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효합니다. 신탁이 더 안전하다는 발언이 명확히 녹음돼 있고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이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긴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측은 관행이었다고, 설명의 맥락이 달랐다고 주장할 겁니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달수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1억 원 한도네요. 소송에서 이겨도 오달수가 돈 없다고 버티면 이 보험금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피해자 6가구의 총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 1억 원을 6가구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오달수 개인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죠. 그런데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뒤에 늘 하지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재판날, 아버지는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10년 넘게 장롱 속에 있던 어깨가 조금 큰 정장이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아버지는 제 넥타이를 매만져 주셨습니다. 재호야, 떨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달수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청스럽던 웃음은 사라지고 아주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오달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월세가 싸다는 점에만 집중해서 제 설명을 가볍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 앉아있던 이순희 씨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거짓말.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제 차례가 되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묻더군요. 증인, 계약 당시 중개인이 신탁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오달수 씨는 신탁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신탁회사가 관리하니까 임대업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위험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날의 녹음이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된 오달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달수의 고개가 더 깊게 숙여졌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오달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을 수 있다. 그 한마디를 받아내기 위해 우리는 꼬박 반년을 싸웠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족했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미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는 아니지만 법원이 참고할 진술이 됐어요. 아버지는 법원 건물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같이 하늘을 봤습니다. 다 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이겼다. 판결은 그로부터 2달 뒤에 나왔습니다. 선고기일, 법정.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피해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하라. 숫자가 하나씩 불렸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숫자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판결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달수가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당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항소하겠지.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1당 1심은 우리가 이겼다.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에요. 지금 바로 배상책임 보험사에 판결 결과를 통보하고 보험 지급 절차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요? 낮습니다. 녹음이 있고 본인 신문에서 부족했다는 발언까지 나왔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겼냐? 네, 아버지. 이겼어요. 이제 보험금에서 돈 나올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지난 30년의 기록이자 앞으로의 안식처였습니다. 그걸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심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1심 판결이 난 뒤 5달 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오달수 측 항소 이유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1심 주장의 반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 판결이 확정됩니다. 제가 보험금 지급도 확정되는 거냐고 묻자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보험사에 확정 판결문을 발송합니다. 통상 2주에서 4주 안에 지급 처리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처음 아버지한테서 전화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가 머릿속으로 스쳐갔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충북을 오갔고 회사 업무를 미뤘으며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멍했습니다. 긴장이 갑자기 풀릴 때 느껴지는 공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카톡방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난다. 고생하셨다. 이순희 씨는 전화를 걸어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호 씨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쫓겨나고 길바닥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2주 뒤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곧바로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재호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동안 너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좋은 집 다시 구하면 돼요.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건 이전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다시 등기부 등본을 뽑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거기 뭐 써있냐? 제가 답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신탁도 없고 근저당도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받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도장을 찍는 날 어머니는 이번에도 손을 한번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저 손이 3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킨다. 이번엔 진짜로. 이사하는 날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도 박스를 들고 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사다. 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제대로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집을 직접 알아봐드리는 분들, 혹은 본인이 직접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이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이 임대계약을 동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도 법은 그 말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한 장이 여러분을 지킵니다.